노보스 인더스트리. 아주 기초 산업. 우리 지구상의 모든 사업의 최초가 의류잖아요. 섬유. 거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단추. 단추를 만드는 공장을 얘네 아버지 가문이 하고 있었고, 명문 가문이에요. 이 르노 가문이 되게 명문 가문이고, 여기에 이제 네 번째로 태어났는데, 얘가 아버지 명문 가문이고 집안에 돈이 많고 이러니까 형들도 다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얘도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기계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뭐 공부를 소홀히 하진 않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 차를, 기계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주 그냥 순수하게 차를 좋아하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차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차관을 갖게 된 거고, 다른 뭐 레이스를 뭐 하거나 이렇진 않았어요. 그냥 또 뭐 필요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차를 좋아하는데 돈은 있고, 그리고 기계를 좋아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 서민과 농민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시합에 나가려고 차를 만든 것도 아니고, 이 기계를 좋아하는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풀어낸 거죠. 그래서 이 차를 이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시작했냐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이제 넘기는 거죠. 네. 우리는 또 그런 조사, 호구 조사는 김 기자가 잘하니까 맞습니다. 김 기자한테 넘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창업자에 대한 이유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루이 르노가 정말 난놈이긴 한 것 같아요. 21살 때. 이제 21? 예, 21살 때 우리 보통 뭐 친구들하고 내기 하잖아요. 저는 21살 때 친구들이랑 당구 죽방 내기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그거 내기했는데 여기 방송에서 말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딱 그 정도입니다. 네, 우리 수준이. 예. 그런데 왜 가만히 계세요? 제가 21살 때 뭐 했나 지금 계속 고민하고 화염병 있어요. 던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데모 마지막 세대라 던졌을 것 같은데. 화염병 못 던졌어요. 아, 그리고 그래요? 또 미대 출신이라 미대는 화염병 안 만들고 뒤에서 깃발 그리고 앉아. 뒤에서 네. 알죠? 네. 깃발하고 머리띠 막 써주고 있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참 전 얘기잖아요, 그죠? 홍진경 아나운서. 알겠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데모할 때 본 것 같은데. 제가. 예, 우리 21살 때 우리가 딱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루이 르노는 21살 때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로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내기를 한 거예요. 그때 차는 언덕을 못 올라갔나 봐요. 그만큼 출력이 안 돼서. 출력이 안 돼서. 왜냐면 이게 1898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증기 자동차나 이런 네. 것들이 힘이 안 돼서 언덕을 못 올라갔나 보네. 네. 그런데 이제 루이 르노가 드디옹 부통의 자동차를 구입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개조를 좀 했습니다. 네. 세 바퀴 자동차에 바퀴를 하나 더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뿐만이 아니라 다이얼식 변속기와 직접 발명한 직구동 방식의 3단 기어, 예, 후진장치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넣어서 21살인데 시속 50km짜리 자동차를 개조를 한 거예요. 오, 네. 21살. 대단하다. 네. 난놈이 난놈. 난놈. 난 정말 놈이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무한 도전이 아니라 무리한 도전, 무모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제가 봤을 때는 가문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워낙 여기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몽마르트 언덕이 굉장히 또 이게 경사가 가파르거든요. 예, 거기를 올라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었죠. 그런데 이 차를 이제 부아트레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루이 르노가 이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뭘 받은 거예요? 이게? 난 이게 중요한데. 좀 내기를 했겠죠. 예, 그런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아트레 13대의 한정 주문을 받은 거예요. 21살짜리가. 난놈 아닙니까? 진짜 세부자 됐네. 난놈이다. 로또 됐네. 로또. 그때 예, 그리고- 차한대 막 집 몇채 값이었는데. 예, 그리고 첫 번째 자동차는 아버지의 친구한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약간 사업 수완도 있었던 거죠. 눈탱이 예. 쳤겠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은 주문이 이제 본격적인 자동차 사업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이제 혼자는 좀 무리잖아요. 그래서 첫째 형이었던 마르세, 그다음에 둘째 형 이제 페르낭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워낙 또 집안이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이제 좀 이게 재능이 있는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형들한테 회사 운영을 맡겼는데 그렇게 1899년 2월에 세 형제가 만든 르노 프레스가 이제 역사적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부아트레라는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 산업에 그렇게 본격화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흐름이. 그렇게 되면 부아트레라는 자동차가 그 정도로 가치가 정말 큰 차겠네요, 그 당시에. 가치라기보다는 르노의 시작점에 있는 차고, 저 차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들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 내려지는 게 있어요. 오. 저 차가 네. 1898년부터 1903년까지 사실 뭐 5년 정도밖에 생산 안 되고 8가지 타입이 있었는데 뭐 타입 A, B, C, D 뭐 이렇게 해갖고 E, 뭐 G, H, J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입 D는 지붕이 개폐가 됐어요. 저 마차같이 생긴 차. 현 시대 우와. 컨버터블의 시작이 저거예요. 천으로 돼서 지붕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루이 르노라는 친구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만든 차 중에 문이 4개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현 시대의 세단의 시작점이 아니냐. 왜냐면 그리고 그 당시에 마차들은 문이 없었어요. 그냥 올라타면 되는데 이 친구는 문을 만들어서 문을 열고 차를 탈 수 있게끔 만든 차도 있었고 근데 이 차를 이 부아트레라는 차를 이 자동차 쪽 학회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보냐면 사실 이 친구가 차를 만들 때 엔진을 드디어 부통이라는 회사에서 엔진을 사섰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아까 김 기자가 얘기했던 시합에 나갔던 차 있잖아요. 개조해서 목마르트 언덕을 올라간 차도 드디어 부통이라는 회사에서 샀는데 거기도 드디어랑 부통이라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설립한 회사인데 예전에는 증기 선박 엔진을 만들던 회사예요. 그러다가 증기 엔진을 또 만들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마차에 들어가는 증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쪽에서 가솔린, 뭐 디젤 이런 거 만들 때 이 드디어 부통이라는 회사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데 이 루이 르노가 드디어 부통에서 엔진을 사다가 부아트레라는 차라든가 자기가 생산하는 차에 넣었는데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실력이. 자기 생각만큼 엔진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이 친구가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엔진을 자체 개발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가 엔진을 개발을 해요. 그게 시점이 아마 1903년 정도. 이쯤에 이 친구가 엔진을 자체 개발을 하고 자체 개발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뒤에 이 회사가, 이 르노라는 회사가 엔진을 자체 개발하면서부터 대량 생산 체계를 갖게 돼요. 이 생각이 튼 놈이죠. 내가 엔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엔진을 딱 만들어서 1903년부터 대량 자동차 제작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동차의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일단은 단추 공장의 아들 삼형제가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들 삼형제 그 3명이 같이 뭐 이후에 계속 운영을 나간 건가요? 근데 이제 이후에 셋의 동업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는데 왜냐면 시작을 김 기자가 정확히 아마 알려줄 거예요. 네. 원래 셋이 동업이 아니었어요. 네.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이제 큰형 마르셀이 1903년도에 레이싱 이제 경주에서 이제 안타까운 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었고 이제 둘째 형인 페르낭도 이제 건강 문제로 일찌감치 은퇴를 한 다음에 1909년에 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다 단명을 해요. 죽었네요, 네. 형들이. 예, 결국 이제 디자인과 제작에만 주력하려던 이제 루이 르노가 회사의 이제 경영까지 도맡아 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이제 이 루이 르노가 사업 수단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905년에 르노의 이제 AG1이라는 예, 이걸로 이제 소위 대박을 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차입니다. 예. 멋있게 생겼네. 1205cc 배기량의 투도어 택시와 4도어 세단을 판매했는데 이 중 택시가 이제 르노 택시라고 그래서 파리의 이제 공식 택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사업 수완을 또 올렸고 그리고 이제 1908년에는 이제 AG의 개량 모델격인 AX가 또 이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도 이제 가장 잘 팔리는 수입차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됐는데 1908년 이 한 해에만 무려 3,575대를 생산하는 이제 프랑스 최대 자동차 회사가 된 건데 첫 차를 만든 지 불과 10년 만에 이룬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다 이렇게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는데 본인 혼자서 이룬 사업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추가 설명을 좀 하자면 이 루이 르노가 혼자 했는데 자기 형이 사실 경영학을 전공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형도 이제 레이서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자기 큰형을 먼저 불러서 경영을 도와달라고 하고 둘째 형이 디자인 전공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둘째 형을 불러서 디자인을 디자인을 맡겨요. 그래서 삼형제가 시작을 한 건데 사실은 원래 이 친구 혼자 한 거예요. 혼자 시작을 하고 큰형을 부르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둘 다 일찍 죽고 아까 그 김 기자가 말했던 택시에서는 그 파리의 택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거를 만들 땐가 저 뒤에 마른 택시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프랑스에서 군인들의 대규모 병력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군용차가 부족. 이때부터 루이 르노가 군용 생산에 눈을 뜨게 돼요. 국가 방위산업체하고 짬짬이를 이때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군장을 메고 이렇게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걸어가기에는 시간적인 이런 게 있는데 군용차가 모자르니까 군수산업업체라든가 국방부에서 르노한테 부탁을 하죠. 너네가 차를 좀 대라. 그래서 이 친구가 마른 택시라고 이 1차 세계대전에 군인들을 수송한 데 쓰였던 택시 이름이 마른 택시가 된 거고, 이때 루이 르노는 방위산업체에 눈을 뜨게 되면서 군수 생산에 눈을 돌리게 돼요. 그렇게 하고 이 마른 택시를 계기를 갖게 되면서 렌트카 업체라든가 이런 데랑 손을 잡고, 그러니까 국가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데 눈을 떠서 그때 당시에 이제 큰 대규모 국책 사업이라든가 렌트카 회사에 이 친구가 차를 납품을 하면서 택시 매다기를 처음 만들어요. 매다로 돈, 왜냐면 그때는 돈을 받으려고 매다기를 단 게 아니고 렌트카로 나가면서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을 뭐 체크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친구가 완벽하게 엔지니어는 아닌데 이룬 업적들을 보면 꽤 그래도 쏠쏠한 업적들이 많아요. 자동차에 있어서. 성과를 잘 이뤘네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난 놈은 난 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창업자 루이 르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다음으로 한번 모터스포츠, 르노의 모터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